요즘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마치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한 투자자분이 노원구 역세권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나름 괜찮은 입지였거든요. 이분이 6월에 광장동으로 갈아타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으셨던 거죠. 당시에 두 아파트 가격 차이가 7억 원이었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금액이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격차가 무려 11억 원까지 벌어져 버렸거든요. 앞으로 이런 양극화가 더 심해질까요?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양극화는 당연히 더 심해져요. 이건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 원리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5억짜리 집이랑 12억짜리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집이 똑같이 10%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5억짜리는 5천만 원이 올라요. 반면에 12억짜리는 1억 2천만 원이 올라요. 같은 상승률인데 격차는 7천만 원이나 벌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비율로 올라가도 가격 격차는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학적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연봉은 그만큼 빠르게 안 오르거든요. 소득 증가 속도가 따라가질 못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건 여러 요소랑 연결돼 있어요. 통화량, 금리, 근로소득 증가율 다 영향을 미쳐요. 이런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은 반드시 누군가의 통장으로 들어가요. 돈은 항상 어딘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회사 통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 직원분 통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직원분한테 밥하는 음식점 사장님 통장으로도 들어가요. 돈은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옆 주차장 주차 요금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은 끊임없이 여러 곳으로 흘러가요. 그 돈은 누군가의 통장에서 수요라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수요가 몰리는 곳으로 다시 이동해요. 한 번 풀린 돈은 2차, 3차, 4차 소비로 계속 이어져요. 경제는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예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 로봇 청소기 거의 안 썼잖아요. 그때는 로봇 청소기가 있어도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이 아직 부족했던 시절이었죠. 당시에 사람들이 LG 무선 청소기 많이 샀어요.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로봇 청소기보다 무선 청소기가 훨씬 낫다면서 자랑스럽게 썼어요. 다이슨도 엄청 인기 있었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무선 청소기 새로 사는 분 많지 않아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로봇 청소기 기술이 워낙 좋아졌거든요.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충전하잖아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세상이 바뀌면 수요도 같이 변해요. 사람들의 선호가 이동하는 거예요. 수요가 변하면 그쪽으로 돈이 흘러가요. 돈은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모이거든요. 이제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광장동도 좋고 노원구 상계동도 다 좋은 동네예요. 근데 수요가 똑같더라도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0%씩 오르게 돼요. 그러면 격차는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해요. 과연 상승률도 벌어질까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5억짜리가 5억 5천이 되면 10% 상승이에요. 10억짜리가 11억이 돼도 똑같이 10%고요. 100억짜리가 110억이 돼도 역시 10%예요. 근데 절대 금액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5천만 원이랑 10억 차이예요. 같은 비율이지만 실제 돈의 크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상승률은 실제로 어떨까요? 과거 30년 통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놀랍게도 상승률 차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 정말 신기한 현상이에요. 다만 순서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지역이 먼저 오르고 어떤 지역이 나중에 오르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오르는 지역도 언젠가 한 번은 벌어진 상승률을 따라잡아요. 반드시 따라잡는 시기가 와요. 근데 따라잡아 봐야 절대 금액의 차이는 이미 벌어져 있어요. 이 격차는 좁혀지지 않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광장동이 5년간 20%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노원은 거의 안 올랐어요. 가격이 정체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판에 노원도 20%가 한꺼번에 올라버려요. 결국 수익률은 따라잡게 되는 거죠. 수익률은 따라잡는데
금액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는 현실이에요. 그럼 수익률이 따라잡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건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져요. 정책이나 유동성 같은 요소에 따라 바로 따라잡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도 정확한 시점을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은 거 사세요.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해요. 이제 한국 세금 체계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걸 이해하면 시장이 보여요. 우리나라는 살 때 세금을 많이 내요. 취득세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반면에 가지고 있을 때는 세금을 적게 내요.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팔 때 다시 세금을 많이 내요. 양도소득세가 꽤 높게 책정돼 있거든요. 이런 구조가 뭘 의미할까요? 신중하게 사야 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살 때 최대한 좋은 걸 사서 오래 버티는 게 유리해요. 이게 한국 부동산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자주 사고 파는 게 불리한 구조예요. 이제 관점을 바꿔볼게요. 지금까지는 매수자 입장에서만 생각했잖아요. 무주택자로서 집 사려는 분들 마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시각이 필요해요. 이 세금 제도를 보유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집 가진 분들 입장이요. 보유자는 이미 집 사서 버티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들 심리는 매수자랑 완전히 달라요. 이미 좋은 자리에서 잘 버티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쉽게 집을 팔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쉽게 안 팔아요. 정확히 말하면 쉽게 안 팔기도 하고 못 팔기도 해요. 보유세가 적으니까 굳이 팔 이유가 없어요.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 크지 않거든요.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니면 매물 안 내놔요. 버틸 수 있으면 계속 버텨요. 어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일까요?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할 정도로 금리가 급등하는 경우예요. 아니면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요. 이런 극단적 상황만 해당돼요. 다주택자가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입주권 사서 프리미엄 장사 노리다 실패한 경우요. 근데 이런 분들은 소수예요. 대부분의 보유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안 팔려고 해요. 왜냐면 그 집이 자기 보금자리니까요.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에요. 게다가 팔아봐야 양도세 내야 해요. 그리고 새 집 사려면 취득세를 또 내야 되고요. 양도세랑 취득세가 있는 나라니까 이 세금들 내면 손해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 팔고 다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때문에 9억 5천짜리밖에 못 사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거나 대출 안 받으면 더 좋은 데 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집 팔아서 지금 집보다 더 좋은 데로 이동하는 게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지금 대출 규제까지 있잖아요. 이게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대출 규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집을 더 못 파는 상황이 돼요. 이게 바로 규제의 역설이에요. 대출을 풀어줘야 오히려 거래가 활발해져요.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거래가 돼요. 이건 경제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에요.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세금이랑 비용 고려하면 9억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만약 대출을 10억까지 해주면 어떨까요? 소득이 괜찮다면 17억짜리로 갈 수 있어요. 10억짜리에서 17억짜리로 가면 확실한 업그레이드잖아요. 이 정도면 살 동기가 생겨요. 자동차에 비유해 볼게요. 소나타 타다가 제네시스 G80으로 바꾸면 확실한 업그레이드예요. 누구나 인정하는 등급 상승이에요. 이 정도 차이가 나야 사람들이 움직여요. 근데 소나타에서 소나타 상위 트림으로 가는 건 좀 애매해요. 큰 변화가 안 느껴지거든요. 그랜저 기본형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업그레이드 아니면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가려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현재 상태로 버텨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버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들이 사고 싶다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게 핵심 질문이에요. 물론 지방 소도시 같은 데는 매물이 엄청 많아요. 인구도 줄고 수요도 줄어드니까요. 근데 내가 정말 사고 싶은 동네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인기 지역이에요. 그런 동네에는 이미 버티기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쉽게 매물 내놓을까요? 그 부분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인기 지역 매물 확보는 구조적으로 힘든 문제예요. 정부가 매물 끄집어내겠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 동네 물건 대부분을 1주택자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1주택자는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느낌 안 받으면 매물 안 내놔요. 그럴 바엔 그냥 여기서 계속 살지 않은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 동네가 익숙하기도 해요. 노원에 살던 분이 갑자기 도봉구로 안 가거든요. 노원에 살다가 이사 가려면 동대문 정도는 가야 의미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심리를 잘 이해해야 해요. 사람들은 확실한 상승 아니면 안 움직여요. 공급이라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공급이 안 되면 이사 수요 자체가 안 생겨요. 신축이 생겨야 사람들이 이동해요. 새 것이 나와야 사람들이 움직여요. 새 아파트가 좋으니까, 예쁘니까, 새 것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가 돈에 미쳐서 재테크 마인드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좋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동 소비 많이 하시잖아요. 필요 없는 거 알면서도 그냥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예요. 지금 잠실 한번 보세요. 신축 아파트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잠실 루엘 아파트 있잖아요. 국민평형 기준으로 지금 50억 넘었어요. 48억의 실거래가 찍히고 지금 50억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래 거절이 나오고 있어요. 매도자가 안 판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엘스나 리센츠 같은 아파트들은 어떨까요? 이제 20년 차 가까이 됐어요. 이 20년 된 아파트들은 지금 약 35억 정도 해요. 신축이랑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어요. 신축이 50억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위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차로 약 3블록 정도 떨어져 있어요. 3블록 차이가 15억 가치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15억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과연 커뮤니티 시설 값일까요? 조경 값일까요? 물론 커뮤니티랑 조경을 집에서 쓴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정도 시설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랜드 하얏트나 워커힐 같은 호텔 회원권 끊으면 돼요. 호텔에서 훨씬 더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회원권이 1억 정도고 유지비가 연 500만 원이에요.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35억짜리 구축 아파트에 살면서 호텔 회원권 끊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좋은 차 한 대 뽑는 게 50억 주고 새 아파트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왜 새 아파트를 살까요?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명품, 가방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명품 가방이랑 에코백 비교하면 에코백이 더 많이 들어가요. 어쩌면 더 튼튼할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명품 가방 사요. 좋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여기 살고 싶다고. 그냥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에요. 반포 아파트 보세요. 70억 주고 싶다면 어쩌겠어요. 그냥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고민이라도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경매 시장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미술품, 경매 생각해 보세요. 서울 옥션 같은 데서 미술품 경매가 어떻게 진행돼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3억 하면서 손을 계속 들어요. 옆에 있는 분이 3억 5천 부르면 나는 3억 7천 불러야 해요. 갖고 싶으니까요. 미술품이 왜 그렇게 비싸요? 내가 갖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이 말이 너무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경매라는 개념은 다 똑같아요. 물건이 희소한데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싶어 해요. 거기에 경쟁까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고 사요?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사는 거예요. 오타니 선수의 50 기록 기억하세요. 50도루, 50홈런 달성한 그 역사적인 공이요. 그 공 하나가 몇십억에 팔렸어요. 공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 돈 주고 살까요? 대만의 한 기업이 그 공을 샀어요. 기념품으로 전시할 수 있게 해놨어요. 마케팅에도 쓰겠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80억 인구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희소성의 가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신축 아파트가 너무 희소해요. 그리고 앞으로 신축은 더 희소해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누군가는 분명히 돈을 벌고 있거든요.
지금 다들 경제 안 좋다고 해요. 자영업자분들 힘들다고 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왜? 없겠어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 중에 지금 잘 되는 데들 많아요. 반도체 같은 산업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그 기업들 2차, 3차 협력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 회장님들, 자산가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50억, 100억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물건이 너무 적어요. 원하는 신축 아파트가 너무 부족해요. 물건이 너무 적으니까 그냥 있는 걸 사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비싸다. 별로다. 왜 이 돈 주고 사냐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이 사회가 뭘 해야 할까요? 공급을 더 많이 해야 해요. 공급을 더 많이 하고 더 좋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해요. 그래야 갖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어요.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이게 안 되면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경쟁은 더 치열해져요. 누가 노동시장에서는 왜 희소성이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노동시장에서도 당연히 희소성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해요. AI 전문가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헤드급 인재들 보세요. 그분들은 계약금으로 1천억씩 받으면서 메타 같은 회사에서 스카우트해 가요. 시대가 원하는 사람, 돈 많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 숫자가 적으면 희소성이 생겨요. 사람이라는 노동의 가치도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모든 게 같은 원리예요. 내가 지금 선택한 분야에 수요가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공급이 얼마나 많은지도요. 그 안에서 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모든 가치를 결정해요. 연예인들이 돈 많이 번다고들 하잖아요. 되게 쉽게 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연예인이 그 자리까지 가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100명 중에 70명 정도가 이름 아는 연예인 되는 것. 그 자리까지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거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희소한 일이에요.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다는 것. 100명 중 50명, 70명이 이름 안다는 것 자체가 희소성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희소성이니까 그 사람은 뭘 해도 돈을 벌어요. 그 사람이 물건 팔아도 돈 벌고요. 모자 써도 그 모자가 많이 팔려요. 연예인 자체가 브랜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분들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에요. 어떤 아이돌이 팔찌 차면 그 팔찌가 품절돼요. 명품 가방 하나 들면 다 품절되고요. 그게 바로 희소성의 힘이에요. 저 아이돌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이게 이해 안 된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게 더 이해 안 돼요.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그냥 나는 저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게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트렌드를 맞춰야 해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5년 뒤, 10년 뒤에는 진짜 좋아할 것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내가 먼저 선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투자의 핵심이에요. 지금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싸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30평짜리가 왜 70억이 넘어가요? 구축인데, 신축도 아닌데요? 압구정 현대인데 하는 말이 나와요. 그냥 압구정 현대니까 비싼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이게 갖고 싶은데 어떡하냐고요? 거기서부터는 어떤 논리랑 이론 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저 여자 아이돌이 뭔가 가지고 나오면 품절이 될까요? 이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미래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8년 뒤에 자산이 얼마나 올라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몰라요. 올라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투자 처음 시작할 때를 돌이켜봐요. 그때도 잘한다는 책, 저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어요.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책이랑 다음 카페 정도밖에 없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데이터가 너무 없었어요.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게 있긴 했는데 기능이 너무 떨어졌어요. 지금처럼 프롭테크 서비스에서 클릭하면 다 필터링 되는 기능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엑셀로 만들었어요. 가격을 다 정리했어요. 세대수, 방개수, 화장실 개수, 연식,
전세가 이런 것들을 전부 엑셀로 정리했어요. 그때 엑셀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노트북으로 돌리는데 잘 안 넘어갔어요. 데이터가 너무 많았거든요. 나름대로 프롭테크를 직접 만든 거예요. 필터링 걸고 함수 걸고 조건 넣어가면서 나름대로 분석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투자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잠깐 반짝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롱런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쉽지 않아요. 인생이 바뀔 만한 수준으로 뭔가 하려면 엄청난 레버리지를 써야 해요. 엄청난 레버리지 써서 계속 맞춰야 해요. 연속으로 성공해야 해요. 근데 계속 맞추지 못할 수도 있어요. 투자는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해요.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욕심내면 돼요. 근데 버티지 못할 만큼 욕심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처음 2번 잘하고 3번째에서 무너지는 분도 많아요. 연속 성공은 정말 어려워요. 지난 8년에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앞으로 8년이 더 잘 될지는 몰라요. 그러면 망하라는 얘기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남은 8년은 지난 8년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8년은 더더욱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해요. 시간 갈수록 안정을 추구해야 해요. 진짜 인생에서 엄청난 베팅하는 건 20대, 30대가 맞는 것 같아요. 20대, 30대. 그때가 인생 변화의 90%를 이룰 수 있는 시기예요. 40대 정도부터는 수비랑 공격을 병행해야 해요. 균형이 필요한 시기예요. 50대쯤 되면 이제 수비수가 되는 게 맞아요. 지키는 게 중요해져요. 60대쯤은 완벽한 수비수에서 골키퍼가 돼야 해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해요. 그리고 공격수는 우리 자녀들이 하도록 지원해줘야 해요. 세대 교체가 필요해요. 세대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젊어서 늙어가는 과정이에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젊을 때 공격하고 늙으면 수비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20대, 30대 때 놀았어요. 경기도 안 뛰고 벤치에 있었어요. 그냥 벤치에서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놀았어요. 투자나 자산 형성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40대 때 갑자기 경기에 뛰어들어서 20대처럼 공격수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돼요. 쉽지 않아요. 물론 40대에도 능력 좋은 분들 있어요. 예외는 항상 존재해요. 근데 나이 먹어보면 알게 돼요. 20대 때 회복력이랑 40대 때 회복력이 달라요. 요즘 테니스를 치는데 20대라면 안 아팠을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40대니까 아파요. 몸이 아파요. 치는 그날은 어떻게든 버텨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회복이 너무 안 돼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나이 먹어간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해요. 근데 이걸 인정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대에도 공격수 하고 싶어 해요. 60대에도 공격수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다가 진짜 쓰러져요. 의무실 가야 하는 상황이 돼요. 만약 내 나이에 비해서 많은 걸 성취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내 자녀들은 이제 공격수로 커나가는 유소년이에요. 유소년 시스템에서 뽑아낸 선수예요. 이 아이들을 제대로 된 공격수로 만들어줘야 해요. 코치랑 감독이 돼야 해요. 내가 직접 선수로 뛰려고 하면 안 돼요. 역할을 바꿔야 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명예퇴직한 뒤에 갑자기 선수가 되려고 해요. 50대 중반에 퇴직금 3억 들고 나와서 갑자기 메시가 되겠다고 해요. 갑자기 호날두가 되겠다고 뛰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은 감독해야 해요. 코치해야 해요. 매니저 해야 해요. 근데 갑자기 양말 신고 경기에 뛰어들어가요.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성공하는 분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예외는 항상 존재해요. 근데 대부분은 안 돼요. 통계적으로 성공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러면 누구를 성공시켜야 해요? 내 자녀를 성공시켜야 해요. 다음 세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의 욕망이랑 야망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으면 증여도 해줘야 해요. 우리 아이가 교육을 더 받고 싶어 하면 교육도 지원해줘야 해요. 우리 아이가 재테크나 투자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으면 공부를 시켜야 해요.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해요. 자녀의 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해요.
나도 20대, 30대에 벤치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놀았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 아이도 이제 공격수로 뛰어야 하는데 지금 벤치에서 놀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양말 신고 뛰어가면 돼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아이를 빨리 키워야 해요.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먼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같은 비율로 올라도 절대 금액 차이는 계속 벌어져요. 이건 수학적 사실이에요. 한국 세금 체계는 자주 거래하는 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어요. 살 때 세금, 팔 때 세금이 높고 가지고 있을 때는 낮아요. 장기 보유가 유리해요. 그래서 좋은 자산을 신중하게 사서 오래 보유하는 전략이 맞아요.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희소성이 있는 곳에 돈이 몰려요. 이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예요. 사람들은 논리보다 감정으로 구매해요. 좋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명품 가방처럼, 미술품 경매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갖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투자에서 나이에 맞는 전략이 중요해요. 젊을 때는 공격, 나이 들면 수비예요. 20대, 30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40대부터는 균형을 잡아야 해요. 50대, 60대에는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해요. 내가 늦었다면 자녀에게 기회를 줘야 해요. 증여, 교육, 재테크 교육이 필요해요. 직접 선수로 뛰려 하지 말고 코치가 돼야 해요. 역할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게 현명한 자산 관리의 핵심이에요. 세대를 넘어서 생각해야 해요.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변화할 거예요. 근데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희소성,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가격을 결정해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시장을 더 잘 읽을 수 있어요. 현명한 판단이 가능해져요. 좋은 자산 찾아서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그리고 오래 보유하세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바라봐야 해요. 그게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투자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꾸준히, 그리고 자기 페이스에 맞게 달려야 해요. 무리하면 쓰러져요. 버틸 수 있는 만큼만 욕심내야 해요.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응원해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